무더운 여름날 이 시원한 연못에 뛰어들고 싶지 않을 이유가 없죠? 상쾌한 물에 몸을 담그고 산들바람을 즐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죠? 수면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까지는요. 그 크기로 봤을 때 나뭇잎일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리기 전까지는요. 엄지발가락을요. 물 밖으로 뛰어나오고 나서야 거대한 물벌레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바이터 또는 악어 진드기라고도 불리는 물벌레를 만나는 불운을 만났어요. 물려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불쾌할 거예요. 거대 물벌레는 전 세계 민물 서식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물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다음번에 조심하세요. 거대 물벌레를 발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알아볼게요. 자이언트 물벌레는 길이가 10cm 이상까지 자랍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수생 곤충이에요. 이 벌레에게 물린 상처는 벌레에게 당한 부상 중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풍경과 잘 어울립니다. 짙은 갈색의 몸은 습지의 나뭇잎을 닮았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죠. 이들은 작은 물고기, 올챙이, 기타 곤충을 잡아먹는 타고난 포식성 동물입니다. 하지만 뱀이나 거북이 같은 더 큰 먹잇감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거북이보다 훨씬 크니까 다행이네요. 일부 종에서는 암컷 토바이터가 수컷의 등에 알을 낳기도 해요. 수컷은 어디를 가든 알을 품고 다니죠. 다정하게 들리지만 수컷 토바이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은 매우 불쾌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벌레라고 불리지만 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으니 아래만 조심하지 마세요. 물가에서 숨을 돌리는데 무언가가 어깨에 떨어집니다. 재빨리 튕겨내세요. 말파리예요. 말파리는 모기의 알을 낳고 그 알을 인간에게 주입하는 악랄한 작은 곤충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체온은 완벽한 부화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화하면 몸을 뚫고 나오는 일부터 시작해요. 징그러워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지만 플로리다에서도 이 작은 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귀상어벌레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상어와 지렁이의 괴상한 조합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보면 닮은 점이 있어요. 조지아 전역에서 이 기이한 생물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특이한 머리를 가진 이 생명체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생겼습니다. 글쎄요, 머리처럼 보이는 거죠. 입은 몸 가운데에 있습니다. 생김새가 보기 싫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이 있기 때문이죠. 보거처럼 테트로도톡신을 생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이 독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먹이인 다른 벌레를 잡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이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히드라의 신화처럼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치지 마세요. 참고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누군가가 이 벌레에게 렌초비라는 훨씬 덜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별명을 붙였어요. 자이언트 누에 애벌레는 그 모습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강력한 독은 농담이 아닙니다. 애벌레는 작은 창 같은 강모로 덮여 있는데 이 강모는 매우 유독한 항응고 독소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한 마리에 쏘이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지만 설상가상으로 여러 마리가 모여다니니까 실수로 여러 마리의 애벌레와 동시에 마주치는 경우가 흔해요. 쏘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걸까요? 글쎄요, 아니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쏘인 자국이 눈에 띄게 남지 않습니다. 이 애벌레의 가장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약 5cm 정도로 그 피해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의 열대우림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소름 끼치는 애벌레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애벌레는 생애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성충이 되면 거대 누에나방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맹독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독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변태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입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도 됩니다.
호주 깔때기거미 독은 성인을 약 15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깔때기거미가 사랑스럽진 않지만 호주 깔때기거미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비교적 크고 공격적이며 손톱을 뚫을 수 있는 뒤쪽으로 뻗은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요. 수컷은 종종 짝을 찾아 여러분은 마당에 흩어져 있는 작은 화산처럼 생긴 원뿔 모양의 흙집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개미는 보통 해롭지 않은 작은 벌레들이고 다른 곳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열심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호주 불독개미 무리 근처에 발을 디뎠다면 할 일은 단 하나죠. 도망치세요. 이 무시무시한 곤충이 이런 이름을 얻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눈에 확실히 뜨이는 건 입에서 튀어나온 커다랗고 뾰족한 턱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턱으로 오늘 운이 나빠 개미들의 점심거리가 된 동물을 붙잡습니다. 먹이는 딱정벌레, 애벌레, 파리 또는 말벌, 거미, 개구리가 포함됩니다. 이 개미들은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무엇이든 쫓습니다. 이 개미들은 사납고 영리해요. 그들은 잔가지, 나뭇잎,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뭐든지 이용해서 둥지를 채움으로써 경쟁자인 납작 농발거미를 쫓아냅니다. 거미를 둥지에서 몰아내면 개미가 먹을 게 더 많아지니까요. 그 무시무시한 주둥이를 다시 살펴볼게요. 조심해야 하는 건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 개미들은 주둥이로 뭐든지 잡습니다. 먹이, 적, 여러분의 피부까지요. 그리고 매우 독성이 강한 침을 주입합니다. 벌처럼 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미들은 여러 번 쏠 수 있는데 그래도 자기들에게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건 독침이지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물리는 것도 유쾌한 경험은 아니죠. 그리고 만약 한 마리가 위험을 감지한다면 다른 개미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공기 중에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우연히 개미 식민지에 너무 가까이 접근한다면 개미 부대 전체가 기어나와서 여러분을 쫓아낼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개미들은 뛰어난 시력을 가지고 있고 빠릅니다. 게다가 점프도 할 수 있어요. 개미치고는 꽤 큰 편인데 약 성냥개비만큼 길어요. 이 개미는 최대한 멀리하세요. 이제 발 아래로 기어다니는 위험을 살피느라고 발만 쳐다보지 마세요. 조심해요. 아프리카 꿀벌이 여러분을 향해 돌진하고 있어요. 마치 실험실에서 실수로 생겨난 곤충처럼 보여요. 모든 건 195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목표는 더 많은 꿀을 생산하는 벌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아프리카 종의 꿀벌과 여러 유럽 종의 꿀벌을 교배시키기로 했던 거죠. 그 결과는 대부분의 종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사나운 프랑켄슈타인 벌이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실험실 사고로 인해 20개 이상의 괴물 집단이 탈출했습니다. 이 벌들은 남아메리카 전역과 북부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벌들은 버스의 절반 길이인 4.5m 이상 가까이 누군가가 벌집에 접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 모두 쏟아져 나옵니다. 약 10,000마리의 성남벌들이 여러분 쪽으로 달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벌들은 4개의 축구장 길이에 걸쳐 침입자를 쫓아갑니다. 이 벌들에게서 벗어나려면 체력도 엄청 좋아야겠네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큰 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장수말벌은 가장 큰 벌인데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인 일반 꿀벌보다 20배나 더 큽니다. 이 벌들은 꿀벌, 말벌, 사마귀, 그리고 심지어 다른 장수말벌을 먹고 삽니다. 먹이를 쫓거나 침입하는 인간을 쫓아내기 위해 시속 40km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이 벌의 침은 양봉 보호복에 구멍을 낼 만큼 충분히 길어요. 그리고 이 말벌은 침입자의 눈에 독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날아다니는 공포에서 벗어나 해변으로 갈게요. 하지만 만약 실수로 원뿔 달팽이를 집어들면 평화로운 조개줍기 여행은 악몽으로 끝날 수 있어요. 사냥이나 방어를 할 때 이 달팽이들은 껍질의 뾰족한 끝을 통해 바늘 같은 작사를 발사합니다. 그 독의 작은 한 방울은 10명의 성인에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어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바다 생물은 상자 해파리입니다. 이 생물은 꽤 큽니다. 사람의 팔뚝 길이 정도죠. 그 길고 긴 촉수 길이는 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투명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해파리는 독성이 강한 촉수로 먹이를 잡습니다.
촉수에는 60명의 성인에게 위협이 되는 충분한 독이 있어요. 이 해파리를 만나고 살아남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좋아요. 바다는 뒷마당보다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헛간을 청소할 때는 갈색 은둔거미를 조심하세요. 악몽처럼 크지도 않고 종종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해가 없는 타란툴라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갈색 은둔거미라면 너무 늦을 때까지 보지 못할 거예요. 처음 물린 상처는 그다지 아프지 어떤 동물들은 자신들이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줄줄이 있는 상어, 전갈의 독침, 막 공격하려는 방울뱀의 불길한 소리, 어떤 건지 알겠죠? 하지만 무해해 보이는 많은 생명체들이 저 밖에 있는 무시무시한 동물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혀요. 예를 들어 꽃매미충은 대만, 베트남, 그리고 중국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온 예쁘고 작은 벌레인데 그 존재만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렸어요. 으악! 설명해 드릴게요. 엄지손가락 끝만한 이 벌레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검은 점이 있는 회색 또는 갈색의 앞날개가 있는데 이 아래에는 더 예뻐 보이는 밝은 빨간색 뒷날개가 있어요. 하지만 속지 마세요. 이 곤충은 생태계 최악의 악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일본, 심지어 바다를 건너 중미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식물종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미국에서는 단풍나무와 자작나무에 우글거리고 있죠. 그래서 뭐가 그리 대수냐고요? 꽃매미충은 잎과 줄기의 조직을 뚫어요. 그러고 나서 수액을 빨아먹죠. 그러면 곰팡이가 번성하도록 만드는 단맛이 나도록 잎사귀를 코팅해요. 그런 다음에는 식물이나 나무가 자랄 수 없고 결국 시들죠. 결국에는 식량 생산, 나무 그리고 숲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벌레는 사람을 물거나 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벌레 때문에 생기는 숲 손실은 최고 정부 당국을 이 사건에 연루시키기에 충분해요. 이제 육지에서 내려와 바다로 다이빙해보면 몸에 독이 있는 가시로 뒤덮인 생명체가 보여요. 악마 불가사리를 소개합니다. 보통은 산호를 먹고 기어다니며 나날을 보내죠. 사실 불가사리들은 지역 생태계에 매우 좋아요. 너무 빨리 성장을 하는 산호를 먹어줘서 더 느린 종들에게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하지만 불가사리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 진짜 문제가 시작되죠. 산호초 시스템의 광대한 부분을 빠르게 먹어치울 수 있거든요. 이 불가사리는 심지어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엄청난 손실에 부분적인 책임이 있어요.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이것들은 지난 27년간의 산호 손실을 야기하는 두 가지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단 거예요. 불가사리와 열대성 저기압 말이죠. 더 심각한 건 가시에 몇 시간 동안 지속되는 날카로운 따끔거리는 고통을 유발하는 신경독을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불가사리를 만지거나 밟게 된다면 가시가 여러분 피부 속에서 부러질 수 있어요. 다음에는 감염 가능성과 일련의 다른 문제들이 따르죠. 이 불가사리 근처에 가지 마세요. 다음은 잉어예요. 여러분은 이 물고기의 화려한 버전인 코이 잉어를 알지도 모르겠네요. 더 선명하게 보이게 특별히 사육되었죠. 잉어들은 민물바닥에 살아요. 강과 호수의 진흙에서 사는 식물, 동물, 조류, 그리고 다양한 미생물을 먹죠. 문제는 이들의 먹이가 수질을 낮춘다는 거예요. 잉어들은 우적우적 씹는 식물들을 뿌리째 뽑고 물을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충분한 빛이 통과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종들은 고군분투하게 되죠. 또 잉어는 많은 양의 질소를 생산해내요. 이러면 다른 물고기들은 물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잉어를 유해동물로 여기죠. 믿기진 않지만 코끼리도 자연의 두려움 존재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이 거대한 동물들은 물과 음식을 찾기 위해 광활한 지역을 돌아다녀요. 도중에 나뭇가지를 부러뜨리고 덤불을 뽑고 나무 전체를 밀어 넘어뜨리기도 하죠. 여기저기서 뿌리를 약간 뽑으면 숲이 피해를 복구하는 건 보통은 쉬워요. 하지만 어느 순간 과학자들이 걱정할 만큼 상황이 나빠졌죠. 동아프리카 전역의 나무들은 지나가는 코끼리에 의해 심하게 손상되었어요. 완전히 점잖은 거인들의 잘못이 아니란 걸 명심해주세요. 그 당시 많은 불로 인해 코끼리들이 움직이게 떠밀렸죠.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코끼리가 과일과 채소를 우적우적 씹은 후에 씨앗을 수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운반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맞아요. 코끼리 똥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해요. 그리고 물이 없을 때 코끼리들은 발, 코, 엄니로 땅속 깊은 구멍을 파요. 이 또한 그 지역의 다른 목마른 동물들에게 도움이 되죠. 또 다른 생태계 파괴자는 캥거루예요. 호주는 최근 이 동물의 과밀로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10년 동안 습했던 날씨는 많은 식량과 유대목 동물들을 만들어냈는데 2010년 2,700만이었던 게 6년 동안 4,500만으로 늘어났죠. 캥거루는 토종 식물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고 많은 동물의 먹이와 서식지가 없어졌어요. 땅에 뿌리 내리는 풀들을 없애버려서 토양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는 지역에 침식을 일으켰죠. 메뚜기들은 거대한 떼를 이루어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이동 경로에 있는 농작물을 파괴합니다. 이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지고 어떤 종들은 살아남지 못하죠. 가장 악명 높은 건 아프리카, 아시아, 중동에 사는 사막 메뚜기예요. 조용할 때 메뚜기는 1,500만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을 덮어버려요. 이건 캐나다의 거의 2배죠. 하지만 수가 급증하는 동안에는 지구의 5분의 1을 덮을 수 있어요. 하늘을 검게 덮는 일반적인 떼의 크기는 740km가 돼요. 1km. 집에서 따뜻한 담요를 덮고 저녁에 차 한 잔을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커다란, 아니 거대한 모기가 보입니다. 기다랗게 달려있는 다리가 손바닥 크기는 되는데 온갖 물건에 부딪히며 서툴게 날아다닙니다. 이상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요. 말라리아로 옮기면 어떡하죠? 자는 동안 날 잡아먹으면요. 천천히 괴물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하면서 폭신한 의자에서 빠져나와 화장실로 피신한 후에 핸드폰의 검색창을 엽니다. 몇 분 후 여러분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알고 보니 그건 그냥 각닭이에요. 모기가 아니었죠. 무시무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평화롭고 무방비 상태예요. 많은 각닭이는 입도 없어서 아예 먹지 않거나 입이 있는 종류들은 달콤한 꽃즙만 먹습니다. 각닭이의 나는 모습은 정말 서툴러요. 날개가 거대한 몸과 긴 다리에 비교해서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느리고 잡기도 쉽습니다. 새와 개구리, 박쥐와 고양이까지 각닭이를 간식으로 즐깁니다. 각닭이가 잡아먹히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를 떼어내는 거예요. 각닭이의 다리는 쉽게 부러집니다. 아무것도 닿지 않을 때도요. 만약 아직도 각닭이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지르고 싶은 심정이라면 이 사실을 고려해보세요. 각닭이는 여러분이 수영하려고 하는 물의 수질이 좋은지를 알려줄 수 있어요. 물 위에서 이 벌레들이 보인다면 깨끗한 물입니다. 게다가 어부들은 종종 미끼를 각닭이 유충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물고기가 미끼를 더 잘 물게 하기 위해서죠. 구글 검색을 하는 동안 다른 이상하고 희한한 벌레들에 대해 읽는 것에 몰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 얼굴 노린재가 있어요. 적어도 사람들에겐 냄새가 별로 심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다른 노린재를 유인하는 페로몬을 뿜어내며 근처에 먹이가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 벌레의 가장 특이한 특징은 이름입니다. 사람 얼굴 노린재는 등에 얼굴 무늬가 있는데 빨간색에 3개의 검은 점이 그려져 있어요. 등의 선명한 색깔은 포식자에게 벌레가 맛이 없거나 심지어 독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검은 눈 무늬는 포식자가 주로 공격하는 머리로 착각하게 만들죠. 안장 애벌레는 그 이름이 외모를 설명해 줍니다.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생명체처럼 밝은 녹색 안장을 등 위에 얹고 있어요. 안장은 만져도 안전한 유일한 부위입니다. 나머지 몸 전체에 걸쳐나 있는 가시들은 날카롭고 독성이 강해요. 만약 등을 토닥거려주고 싶거든 다른 곳은 건드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다음은 타이탄 하늘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죠. 손바닥 전체, 손가락까지 합친 크기만큼 자랄 수 있어요. 야생에서 만나게 되면 충격적인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바로 얼굴로 날아든다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이 거대한 곤충은 침착한데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물지 않을 거예요. 만약 화나게 만들었다면 절대 턱 부근을 만지지 않도록 하세요. 벌레가 쉿 하고 물면 연필을 반토막 낼 수 있어요. 흥미로운 건 다 자란 타이탄 하늘소는 전혀 먹이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 먹이가 필요 없어요. 애벌레 때 성충이 되어서도 영양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부러운 능력이네요. 훨씬 더 위협적으로 보이는 벌레는 자이언트 웨타입니다.
뉴질랜드에 사는 이 귀뚜라미 같은 생명체는 마치 지옥에서 온 괴물처럼 보입니다. 육중한 몸에 6개의 가시투성인 다리와 긴 외계인 같은 더듬이, 그리고 강철을 자를 수 있을 법한 거대한 주둥이를 갖고 있어요. 사실 이 거대한 곤충은 꽤 평화롭고 자극하지 않는 한 물지 않을 거예요. 만일 물린다고 해도 생각만큼 나쁘진 않습니다. 외타를 들고 있는 사람의 손을 무는데 다치지 않는 걸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비록 다 자란 잠새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곤충이지만요. 아틀라스 나방은 마치 머리가 3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중 2개는 뱀 머리처럼 보입니다. 이 야행성 비행체는 날개 끝에 뱀 머리처럼 생긴 이상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방식인 것 같네요. 그래서 종종 코브라 나방이라고도 불리죠. 보통 이 나방이 서식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에서는 아틀라스 나방들이 나비 농장에서 비단을 만들어내는 걸 종종 볼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한 광경이죠. 날개 길이는 25cm에 이를 수 있는데 부엌 싱크대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갑자기 아래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놀라서 문을 잠그지만 이번에는 왼쪽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또 나네요. 소리를 내지 않게 조심하면서 까치발로 문 쪽으로 다가갔더니 집 전체가 흔들리고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겁에 질려 밖으로 뛰쳐나오다가 앞마당에서 딱 뒤돌아보니 여러분의 아름다운 집이 산산조각 난 것이 보입니다. 한때 여러분의 집이었던 잔해 더미를 걸어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아내보려고 하죠. 그리고 그때 그걸 보게 되었어요. 허물어져가는 잔해 위로 날아가는 거대한 곤충떼를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집 안팎에서 본 적이 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게 기억나요. 주의를 기울였다면 날아다니는 목수개미였단 걸 알았을 텐데 집은 오랫동안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목수개미는 날씨 조건이 충분히 좋은 늦 봄이나 초여름에만 짧게 비행해요. 그때가 짝짓기 철이거든요. 이때 집 주변에 떼지어 날아다니면서 눈에 가장 잘 띄죠. 1년 중 남은 기간 동안 구멍과 구석진 곳에 숨어 있으면서 거의 일반 개미처럼 행동해요. 그리고 거의라고 말한 건 이 개미들이 여러분에게 해로운 한 가지를 하기 때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집을 안에서부터 먹어치우거든요. 목수개미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를 아주 좋아해요. 습하거나 썩은 나무가 그들의 최우선적인 선택이죠. 터널을 만들면서 더 쉽게 씹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좋고 튼튼한 나무 조각을 마주한다 해도 멈추지 않아요. 단지 좀 더 오래 씹어댈 뿐이죠. 터널 시스템이 커지면서 여왕개미가 평생 낳는 알에서 더 많은 개미가 나타나요. 그리고 몇 년 후 그 군락은 수천 아니면 수백만 마리의 개미들로 이루어지죠. 그동안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를 거고 집은 구멍이 송송 난 치즈 같아 보이겠지만요. 날아다니는 개미들이 나타나면 이미 군집이 거대한 크기로 성장했다는 것과 집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뜻해요. 아마도 여러분 집 밑에 개미 궁전이 벽에서 지붕까지 모든 나무 부분에 있을 거예요. 몇 년만 더 있으면 구조적인 피해가 너무 커져서 재앙으로 이어질 거고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 집 안에서 날아다니는 곤충떼를 본다면 당장 해충방제를 요청하세요. 총알개미는 개미종 중 가장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크지만 동전보다 크게 자라지 않아요. 총알개미는 니카라과와 파라과이와 같은 열대우림 깊은 곳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작을 수도 있지만 무는 건 엄청 커요. 총알개미가 문 상처는 말벌이나 벌에 물린 상처보다 최대 30배 더 고통스러워요. 현지인들은 가끔 이 작은 곤충을 24시간 개미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물린 곳이 하루 종일 불편한 경험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죠. 불쾌한 느낌에도 불구하고 총알개미가 문 건 아주 위험하지 않으며 일주일 안에 나을 거예요. 이 개미들은 강력한 물림을 쉽게 피할 수 있게 해줄 독특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총알개미는 포식자들을 쫓아내기 위해 강하고 역겨운 냄새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열대우림을 통해 트래킹을 하고 있는데 아주 불쾌한 냄새를 맡는다면 얼른 도망가세요. 전 세계에 300여 종이 안 되는 불개미가 있어요. 그 모든 종들은 똑같이 강력하게 물어요.
이 개미는 큰 무리를 지어 다니는 작은 곤충들이고 뚜렷한 밝은 갈색, 거의 붉은색을 띠어요. 불개미는 미국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고 음식에 끌려요. 초대받지 못한 소풍에 많이 쳐들어가는 경향이 있죠. 불개미에게 물리면 엄청나게 가렵지만 별로 위험하진 않아요. 물린 곳을 찬물로 씻어내면 덜 가려워지는 데 도움이 될 거고 물린 곳은 일주일 정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가려움보다 더 심한 반응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의 긴급한 조언을 구해야 해요. 이제 벨벳개미는 개미가 전혀 아니에요. 날개가 없는 말벌의 일종으로 그냥 개미를 많이 닮은 것뿐이죠. 당신은 강둑을 따라 걸어가고 있어요. 강물이 평화롭게 졸졸 흘러가고 있고요. 뜨거운 조지아의 태양이 당신의 목에 내리쬐고 있어요. 그때 땅에 이상한 게 눈에 띄어요. 이상한 무늬가 새겨진 4분의 1 크기의 검은색 동전 같아요. 더 자세히 보려고 몸을 굽혀요. 동전인가요? 안에 기호가 새겨진 고대 직인 같아요. 아마 오랫동안 잃어버린 문명으로 온 것일 수도 있네요. 팔아서 큰 돈을 벌 수도 있어요. 새로 발견한 보물을 줍기 위해 한쪽 무릎을 구부려 앉아요. 손가락이 닿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져서 당신은 손을 뒤로 빼요. 털이 많네요. 주우려고 다시 가봅니다. 땅에서 그걸 뽑아내려고 손톱으로 그 주위에 흙을 파내려고 하는 바로 그때 그게 움직여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너무 쿵쾅거려서 머릿속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동전이 땅 밖으로 꿈틀거릴 때 두려움은 공포로 변해요. 고대 보물 따위가 아니라 거대한 거미예요. 정확하게는 산골짜기 문다지 거미예요. 몸 뒤에 있는 이 단단한 동전 같아 보이는 것은 방패 역할을 해요. 이 공포에 다리 8개 달린 녀석은 땅속으로 파고들어 코르크 마개처럼 플러그를 꽂아 배고픈 적들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해요. 아니면 알죠? 당신 같은 혼란스러운 거인들을 막거나요. 이 거미에는 독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독성이 없어요. 운이 좋네요. 하지만 아무것도 못 느낄 거라고는 안 했어요. 꽤 큰 팬츠 같은 송곳니로부터 멀리 떨어지세요. 아야! 부자 되는 건 꿈 깨야겠네요. 아마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 반도에 행운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른 땅을 걷는데 앞에 긴 흰색 줄무늬가 있어요. 조금 더 가까이 가요. 굉장히 긴 지렁이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는 지렁이는 처음 봤어요. 그때 팔이 있는 게 보여요. 그리고 머리도요. 반짝이는 검은 눈을 가진 이 창백한 동물은 멕시코 두더지 도마뱀이에요. 이것은 저녁 식사거리인 곤충과 흰개미가 다 있는 땅에 살고 있죠. 좀처럼 나오지 않으니 이 이상한 파충류를 본 건 꽤 행운이에요. 이제 당신은 호주 북동쪽에 있는 열대우림에 있어요. 앞에 나무들 사이에 반쯤 숨겨진 뭔가 크고 동그란 게 눈에 띄어요. 바닥에 누워있는 이 신비로운 물체는 검은 털로 덮여 있어요. 처음에는 웅크리고 자는 곰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돼요. 호주에는 곰이 없거든요. 가까이 가는데 발밑에 나뭇가지가 뚝 부러져요. 그것이 소리를 듣고 다리로 벌떡 일어나요. 당신을 향해 돌아섰을 때 처음 보는 이상하고 아름다운 새라는 걸 알게 되죠. 그 검은 털은 사실 길고 고운 깃털로 된 두꺼운 외투였죠. 이 어마어마한 새의 머리는 밝은 파란색이고 위에는 커다란 뿔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손만큼 긴 단검 같은 발톱을 각 발에 달고 2개의 강력한 다리로 서 있죠. 털을 치워버리면 이걸 벨로시랩터로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새인 화식조예요. 원한다면 바로 여러분 머리 위를 뛰어넘어갈 수 있죠. 가슴을 걷어찰 만큼 충분히 높게 말이에요. 그리고 그 타격은 뼈를 부러뜨릴 만큼 충분히 강해요. 저 발톱은 뭐든지 버터같이 한 번에 잘라버린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이 새는 사냥을 하고 사냥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도망갈 생각은 하지도 마요. 당신도 시속 48km로 뛸 수 있는 게 아니라면요. 저쪽에 있는 호수에 뛰어들어도 살 순 없어요. 이 새는 수영도 아주 잘해요. 가장 최선은 당신을 쫓아오지 않길 바라면서 천천히 물러나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는 게 최선임을 증명하는 또 다른 생물은 판다개미예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나무를 씹어먹길 좋아하는 곰처럼
검은색과 흰색 털이 많아요. 해변에서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군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물이 밝은 초록색이고 코에 달걀이 썩는 것 같은 지독한 악취가 가득합니다. 이 특이한 현상을 좀 더 가까이에서 확인해 봐야 할까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걸음을 멈추세요. 발견한 것의 이름은 유해적조 혹은 조류 대번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해조류에 가까이 다가가는 건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이 해조류에는 위험한 유독가스를 내뿜을 수 있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유해적조 때문에 아주 유명했던 관광지가 썰렁해지고 위험해지게 되었죠. 여러분은 바다나 호수 해변에서 청록색 거품이 수면 위나 바로 물 아래에 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또는 밝은 녹색 물감 같기도 하죠. 적조라고 불리는 플랑크톤의 무리는 물을 갈색으로 또는 빨간색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걸 보게 되면 최대한 멀리 떨어지시고 호기심은 그냥 무시한 채 모험을 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녹조가 분해될 때 독성 황화수소 가스 덩어리가 지각 아래에 갇히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덩어리를 밟게 되면 가스가 터져나오게 되고 실수로 그 가스를 들이마실 수 있습니다. 결과는 비극적일 거라고 말해도 충분하겠죠. 어떤 해변에서는 불도저가 이 해조류를 덤프트럭에 실어 특수센터로 옮기기도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해조류를 말려 없애버리죠. 하지만 때때로 이 센터는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야 합니다. 모래와 진흙이 섞인 해조류는 주변 사람들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할 정도로 지독한 악취를 풍기거든요. 이 유해 녹조에는 시아노박테리아, 디노플라겔레이트, 디아톰, 3가지 위험한 박테리아가 모일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햇빛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먹이를 만드는 작은 미생물로 이루어져 있죠. 시아노박테리아는 청록색 녹조를 발생시키며 신경조직을 파괴하는 위험한 독소를 생산합니다. 수처리 공장에서 독소를 제거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디노플라겔레이트와 디아톰 한 종은 적조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은 대부분 바닷가에서 발생합니다. 적조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물이 따뜻하고 짜고 영양분이 풍부해야 합니다. 이 박테리아는 엄청난 양의 다양한 독소를 배출합니다. 텍사스에서 적조는 10년에 한 번씩 일어났는데요. 요즘은 3년마다 일어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에서는 적조가 매년 나타나죠. 길고 마른 디아톰 또한 사람들에게 해로운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맛조개와 같은 조개류가 이 플랑크톤을 많이 먹으면 그 조개도 독성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조개로 요리를 하면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이유로 해양 수역은 감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독소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해변에서의 조개 수확은 금지됩니다. 유해 녹조는 며칠에서 두어 달 정도 지속될 수 있으며 이 박테리아들은 물에서 산소를 제거하여 해양 생물을 사라지게 합니다. 하지만 번식의 끝에서 미생물이 녹조를 분해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산소가 소비되거든요. 어떤 물고기도 이 상황에서는 살아남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산소와 식물, 동물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죠. 유해 녹조는 물의 영양분이 지나친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양소들은 대개 농업과 다른 산업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겨울 계절풍은 점점 따뜻해지고 더 많은 습기를 가져오죠. 따라서 해조류가 거대하게 뭉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조류는 너무 거대해져서 우주에서도 두꺼운 녹색 소용돌이가 보일 정도예요. 하지만 모든 녹조가 해로운 건 아닙니다. 어떤 조류는 물의 맛을 끔찍하게 만들거나 색을 바꾸고 역겨운 냄새를 풍깁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유독성 조류와 완전히 무해한 조류들을 겉모습으로만 구별할 수는 없어요. 터무니없이 무해하게 보이는 유기체에는 해조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 만지면 안 되는 다른 해양 생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호주에서 발견된 이루칸지 해파리는 작고 무해해 보입니다. 하지만 외모에 속지 마세요. 이 해파리는 인간의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지만 아주 치명적입니다. 11월부터 5월까지 계속되는 해파리 출몰 시기에는 많은 해변이 이 작은 생물들 때문에 폐쇄됩니다. 이 해파리가 특별히 위험한 이유는 작은 크기 때문인데요. 수영하는 동안 해파리가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벌레들은 큰 군락을 형성하지 않고 보통 키 큰 풀밭에 숨어 혼자 살아요. 이 행동 때문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소개미라고. 왜냐하면 소가 근처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 벨벳개미를 밟고 그 대가로 고통스럽게 물릴 수 있거든요.
사람들도 가끔 물려요. 특히 맨발로 걸을 때요. 벨벳개미에는 독이 있지만 꿀벌보다 독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물렸을 때의 고통은 심각하죠. 그리고 이 벌레를 찌부러뜨리고 싶다면 행운을 빕니다. 이 개미는 유난히 질긴 등딱지를 갖고 있어서 다른 침을 쏘는 곤충들과 심지어 새들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거든요. 흰개미는 모든 나무와 개미에게도 무서운 존재예요. 개미들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할 때 흰개미는 악명 높은 더미 위로 나가 자신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돌려줘요. 이 곤충들은 기본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머리에는 천연 대포가 장착되어 있어요. 적들에게 산을 뱉어서 이곳에 도착한 것보다 더 빨리 내쫓아내죠. 그 산성 물줄기에 손가락을 갖다 댈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정말 불쾌한 기분이거든요. 침 뱉는 말이 나와서 말인데 폭탄 먼지벌레들이 제일 잘해요. 이 벌레는 생김새 그 자체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위협을 느꼈을 때 큰 펑 하는 소리를 내며 끓는 뜨거운 액체를 적들에게 뿌리거든요. 벌레의 배 안에는 2개의 물질을 보관하는 방이 있어요. 뿌리기 전에 이게 섞이면 서로 반응하면서 빠르게 뜨거워져요. 심지어 새들도 폭탄 먼지벌레의 앞길을 막는다면 큰 곤란에 처해지고 다른 동물들은 이 벌레에 대항할 기회조차 없어요. 타란툴라 호크는 아름다운 녹빛 날개와 노란 더듬이를 가진 길고 얇은 곤충이에요. 아시아, 아메리카,